근거 없는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 유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라 하면 그 뉴스 자체가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훼손이거든요. 언론의 자유에 대한 통제.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라는 반지성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위기에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법적 대응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사실로 인식되게 되거든요. 이게 처벌이 굉장히 약합니다. 가짜 뉴스가 횡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짜 뉴스, 애써 쌓은 명예가 망가지고 또 경제적 피해도 엄청나게 큽니다. 이른바 악성 정보 전염병이라고도 하죠. 곳곳에서 퇴치하자는 노력들이 있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지 걱정도 큽니다. 이슈 더 이슈에서 같이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들 하나는 속 깊은 이야기를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더 이슈 박찬입니다. 가짜 뉴스로 피해보는 분들이 정말 많죠. 오죽하면은 이게 악성 정보 전염병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짜가 뭔지 또 뉴스는 어디까지인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도 같이 물려 있죠. 그래서 두 분 모시고 자세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그리고 노정원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가짜 뉴스 정말 다 고민들이 많은데 이번 정부에서 특히 좀 단호한 입장을 막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털 사이트 문제도 제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4.19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허위 선동, 가짜 뉴스 협박과 폭력 선동이 민주주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라고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고요.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 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바로 우리의 자유에 대한 위협입니다. 또 지난번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하버드 대학에서도 그런 비슷한 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에서 모바일과 결합한 가짜뉴스 위험성을 경고했는데 이건 사실 챗 GPT를 통해서 가짜뉴스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 키워드만 집어넣어 놓고 뉴스를 만들어줘 하면 챗 GPT가 만들어내요.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데 가짜 뉴스이면서도 또 그 영상을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뉴스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없는 사실을 영상으로 있는 사실처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겨나는 행태의 가짜 뉴스도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부와 그 여당 분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그 박성중 의원 그리고 박대출 의원이 직접 이제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더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그 포털 사이트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분들 말씀은 다 진실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진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키워드를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져요.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해서 윤석열 이렇게 세 점만 집어넣을 때 하고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하면 검색이 내용이 달라집니다. 다르죠. 근데 이제 그걸 윤석열 이름 석자만 넣어서 검색을 하시다 보니까 특정한 이제 단어들을 넣다 보니 좀 부정적 기사가 많이 올라왔나 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셨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진영적으로 사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본인들에게 불리한 뉴스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좀 비판적 입장을 갖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강력한 자유잖아요. 예, 헌법에서 헌법에.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언론의 자유, 보도의 자유도 사실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예. 이렇게 뭐 혼내주자 이렇게 가면 까딱 잘못하면은 언론에 대한 압박과 통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이게 그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훼손이거든요. 언론의 자유에 대한 통제. 근데 왜곡된 언론 그리고 거짓된 보도에 의한 피해 역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균형점을 좀 우리 사회는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런 취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쩐 언론의 공익성을 강조해서 이제 신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그 신문법 일부 개정안의 내용은 정부가 이제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즉
뭐 쉽게 말해서 네이버나 다음 네. 같은 그런 회사들한테 기사 배열 기준과 알고리즘을 수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담고 있는 내용인 개정안입니다. 지시를 한다고요?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검색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기준을 설정하도록 지시를 하게 되면 정부의 건전한 비판적인 기사들을 전부 다 밑으로 알고리즘 방식을 변경해서 다 내릴 수 있어요. 거의 검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어떤 유사한 검열에 해당하는 어떤 탈법적 행위로 이게 변질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언론사 분들께서는 이제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옥죄는 어떤 탈법적 법안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묘하게 자극적으로 만든 걸 사람들이 더 많이 봐서 위에 올라가니 문제다라고 하면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걸 또 개입을 해서 뭐 해라 못해라 이거는 또 좀 다른 얘기네요. 그렇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이런 수는 있어요. 만약에 사실은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지금의 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알고리즘이 공개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포털 사이트에 주장하는 건 뭐냐면 알고리즘은 경영상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포털 사이트가 돈을 버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뉴스 서비스거든요. 근데 뉴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를 알고리즘으로 집어넣어 놓고 본인들은 관여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알고리즘이 어떤 형태인지는 어느 누구도 몰라요. 회사에 있는 분 빼고는.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알고리즘의 공개는 해야 된다. 다만 그 알고리즘을 수정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리고 포털 사이트는 뉴스를 생산하진 않아요. 언론사에서 생산한 뉴스를 가져와서 제공만 하는 제공자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걸 위에 배치하고 어떤 걸 밑에 배치하고 이런 건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합의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가서 보게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밀 서약하고 정말 이게 공정하게 알고리즘이 돼 있는지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국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지를 전문가 그룹이 가서 보고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 거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아까 말씀드린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알고리즘에 특정한 단어를 먼저 노출되게 한다든지 특정 정당 이름을 노출되게 한다든지 특정 용어를 노출되게 한다든지 이런 건 이제 알고리즘으로 정리가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언론사의 보도와 그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데 이게 포털의 알고리즘으로 논의가 옮아간 걸 보면 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요즘에 이제 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소비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포털 사이트에 가서 검색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해요. 예를 들면 외국 같으면 구글 같은 데는 아예 노출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언론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봐야 돼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포털 사이트 열면 바로 뉴스가 떠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털 사이트에 대한 의지가 더 많아지는 거고. 하도 뉴스가 많으니까 검색을 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본질적인 질문. 가짜 뉴스라고 하잖아요. 네. 가짜가 뭐예요? 그 언론사의 의견이냐에 따른 되게 그 구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법원에서도 기본적으로 가짜인 팩트를 바탕으로 보도를 하게 될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게 되는데 의견일 경우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이고 누가 좋다 싫다를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 국민한테 보장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뉴스는 뭐예요? 법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 여론 형성을 기능하는 그 모든 매체는 그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여론 형성에 기능을 하는 것은 모두 다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면 얘기 듣고 보니까 가짜 뉴스라는 건 잘못된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또 가짜와 뉴스가 상존한다는 게 상당히 모순적이에요. 뉴스는요. 일반적으로 게이트키핑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보도되는 걸 뉴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짜 뉴스라 하면 그 뉴스 자체가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상존하는 단어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뉴스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나오거나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 다 가짜뉴스 또는 뭐 허위 정보 이걸 가지고 있을 경우는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명예훼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언론학계나 아니면 전문가들은 허위 조작 정보로 부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보라고 하는 건 뉴스만 포함하는 건 아니잖아요. 연애 프로그램이나 뭐 오락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정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보가 허위로 또는 조작된 정보가 나왔을 때는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바로잡아야 된다 해서 가짜 뉴스라는 표현보다는 허위 조작 정보라고 쓰자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드라마 보면은 건설사는 전부 다 깡패들이 하고 뭐 철거면 패고 그러는데 그거는 건설업계 전체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근데 그거를 처벌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앞에 그렇게 써요. 보시면 드라마 앞에 보면 이건 사실이 아니고 뭐 여기에 나온 인물은 실제 인물이 아니고 가상의 인물이고 픽션이라는 얘기를 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뭐 전문가들, 저를 포함한 언론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거를 아니면 협회에서 또는 뭐 어느 단체에서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피해를 당했으니까 이거 좀 방송을 중지해달라라고 방송 중지 가처분 처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처벌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픽션의 영역을 이게 사실이 아닌데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 뉴스는 전혀 달라요. 뉴스 프로그램이나 보도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은 이거는 사실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허위 조작 정보가 나오는 것은 이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실도 네. 제가 이제 좀 다소 덜 좋은 기자님이에요. 요거 좀 나쁜 사람 같아. 예.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걸 아무튼 난 나쁘다 쓰고 증거라는 게 뭐 정확한 증거가 없어도 어디 뭐 누구 하나 전문가라고 그냥 해서 나쁘다 한마디 따서 제목에다 나쁘다 쓰면은 처벌 못 하나요? 예, 그래서 요즘 이제 그 허위 조작 정보라고 말씀 주셨죠, 교수님께서. 허위 조작 정보를 통해서 보도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좀 요즘 트렌드가 바뀝니다. 이제 마치 허위 조작 정보를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 끝날 때는 이것은 의혹이다. 예, 이렇게 의혹. 끝냅니다. 그런 의혹이 물음표, 있다. 따옴표 예, 이런 거. 예, 과연 이런 경우에는 과연 이분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를 그렇게 끝내거든요. 예, 결국은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이 거짓 사실을 전달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거에 대한 구별은 굉장히 법조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자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법의 개입이 어디까지인지도 과제일 텐데 저희가 그 가짜 뉴스에 대한 사람들 생각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게 댓글들인데요. 변호사님부터 한번 한 두 개씩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유의사 표현을 개인이 했는데 그걸 가짜 뉴스라고 한다면 민주주의가 아니지. 그러네. 예, 가짜 뉴스를 그대로 두는 거야말로 직무유기 아닌가? 가짜 뉴스 유포가 표현의 자유와 무슨 상관인가? 교수님. 네. 그다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판단의 근거가 중요하지 않을까? 먼저 기준부터 세워야 하지 않나요? 국익이냐, 국익에 반하냐, 자유민주주의 질서냐, 공산주의냐. 이것도 이념의 자유가 좀 문제가 있긴 한데. 네, 그렇긴 하네요. 그다음 일반 시청자들은 가짜뉴스 판별하지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어요. 개인이 어떻게 그걸 구별해서 들으라는 걸까요? 라고 물으십니다. 이것도 참 솔직한 말씀 같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편집이라는 걸 하는 건데 가짜뉴스 판별은 명예 관련 소송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사법부가 할 일을 행정부가 하겠다는 게 언론 통제다. 이것도 굉장히 법 절차에 대한 정확한 말씀 같은데. 네. 이게 사실은 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는 게 법치주의 이념상 옳긴 한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공인분들 같은 경우 가짜 뉴스에 노출이 되게 하면 일단은 선입견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죠. 실제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어쩜 가짜 뉴스에 연루된 연예인들은 기본적으로 방송에서 하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신규 섭외가 거의 하나도 실질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짜 뉴스인 경우 피해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경우에 법원의 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수사 절차를 거치고 법원의 판단을 거치고 법원도 1심, 2심, 3심까지 있다 보니까 길면은 2년, 3년 정도를 그 시간이 소요되게 되거든요. 뭐 제가 맡았던 연예인분들 사건만 하더라도 그
본인이 이제 허위 사실임을 입증해서 명예를 회복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 국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허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한 1년, 2년이 지나도 그거에 대한 악플이 계속 달립니다. 그러나 또 어떤 권력을 혹은 힘을 가진 사람이 딱 판별을 해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러지 말자고 민주주의를 하니까 그렇죠.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하고 이 언론으로 인한 피해가 엇갈려 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부 기관이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쪽이 아니라 뭐 이게 중립적으로 가능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권력으로부터 분리돼 있는 어떤 기관, 그 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서 가짜 뉴스를 구분해낼 수 있거나 허위 저작 정보를 구분해낼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자, 그런 제안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는 미디어 비평하시는 분들이나 단체나 무슨 위원회가 더 정파적인 경우도 그런 경우 많아요. 예, 저는 그렇게 어떡해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딜레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방치할 수는 없다고 하면 뭐 차선책이라고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기관이 개입하는 건 이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정부기관이 개입하게 되면 현 정부에 반대되거나 현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허위 조작 정보라는 딱지를 붙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 우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그런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좋은 분들을 추천하도록 하고 그분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고요. 기준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허위 조작 정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명확한 기준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의견의 표명이나 또는 어떤 비판적 영역에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를 가짜뉴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있고 누가 봐도 객관적 사실이 있는데 그걸 왜곡하거나 아니면 그걸 비틀어서 다르게 얘기하거나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있는 걸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리 어렵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 한번 연습을 해보면 가짜 뉴스가 있으면 허위 사실로 막 이렇게 피해가 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이건 팩트죠 이제. 네,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일단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로 나눠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허위 사실 적시인데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니까 더 세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인데 문제가 이게 처벌이 굉장히 약합니다. 가짜 뉴스가 횡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 뭐 초범 같은 경우는 벌금 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뭐 유튜브로 뭐 유포했다 뭐 이런다 하더라도 뭐 벌금 300만 원, 뭐 500만 원. 그런데 비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뭐 조회수를 뭐 10만 회, 100만 회 하게 되면 그 이익이 훨씬 더 크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 듣고 아니면 말고의 시작이잖아요. 그런 네, 약한 그렇습니다. 처벌이. 근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아닌 거 아닌데 네. 왜 처벌해요? 그 사실 적시 명예훼손 역시 그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에 이거를 처벌하자라는 취지인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실 적시는 그 상대방이 명예가 훼손됐던 안 훼손됐던 간에 어떤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 처벌에 해당하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자라는 논의가 있어갖고 세계 각국의 입법례 중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처벌하지 않은 입법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배우가 학교 다닐 때 꼴찌했다. 네. 사실이지만 그거 막 하는 거는 처벌을 받는군요. 네, 지금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근데 단순 유포자도 처벌받는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단순 유포자가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인터넷에서 최초 보도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기사 같은 경우는 계속 퍼나르기 기사라고 하죠. 그리고 뭐 기사가 100개씩 똑같은 기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도 같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팩트와 오피니언을 나눠서 네.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지금의
그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을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약하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뭐 이만하면 됐다고 보세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받은 분들의 그 극심한 정신적 손해나 재산적 손해에 비해서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비교 형량해 봤을 때 굉장히 작아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입장에서 가짜 뉴스를 굉장히 죄책감 없고 편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비범죄화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좀 옳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처벌을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자체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가짜를 기사를 만들거나 가짜 멘트를 해가지고 남 못 살게 구는 건 혼나야 하는데 사실 그 언론사의 다양한 제작 과정이나 취재 과정을 보면 까딱하면 어디 하나 잘못되는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이제 기사 수나 어떤 압박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수익 압박도 있고 예, 예. 광고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문제는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걸 가짜 뉴스로 볼 거냐, 오보로 볼 거냐 이런 차이예요. 아, 그것도 있네. 네, 있어요. 그러니까 오보는 사실 이제 그 실수로 내보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취재 과정을 너무 예를 들면 단독으로 빨리 특종을 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보도를 했는데 이걸 그러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 자체를 어떻게 볼 거냐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전원 구조라는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언론사들이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확인 과정 없이 그냥 자막으로 내보내고 방송으로 내보내고 실제 그랬거든요. 그 모든 언론 한 군데서 나가니까 다른 곳에 다 따라하고 이게 이제 빨리 속보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오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짜 뉴스라고까지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보를 냈고 언론사가 제대로 취재 안 한 부분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속보성으로 뭔가를 내려고 하는 언론사들의 경쟁이 결국은 제대로 검증하는 시간을 줄이게 만들고 그것이 결국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사실화돼서 보도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언론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언론이 반성할 부분은 저는 언론학자로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오보를 냈을 때는 치명적이에요. 그 언론사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는요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오보도 사과하거든요. 나중에 확인되면. 근데 우리는 사과도 안 해요, 사실은. 잘못 보도하고도. 그래서 이런 관행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속보성을 따르지 말고 정확성을 따르는 일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된다. 속보성을 따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돈입니다, 돈. 저는 그렇게 봐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보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클릭수를 늘리고 광고를 더 많이 붙여서 돈을 버는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더 자극적으로 가고 그렇죠. 제목도. 검증보다 더 빨리 가야 하는데 예. 유튜브 같은 데는 더 심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가 다 들여다볼 수도 없거든요. 네. 어떻게 하죠? 자기가 당해도 모르는 수도 있어요. 실제로 수사실무상 해외에 계정을 두고 있는 뭐 SNS 서비스, 뭐 인스타그램 같은,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구글, 실제로 익명 처리를 하고 본인이 뭐 가면을 쓰거나 자신의 얼굴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허위 뉴스를 막 보도할 경우에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뭐 조회수나 클릭수나 광고 수익은 또 얻게 되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 수사기관에서 미국에 협정을 해도 굉장히 협조를 안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좀 가짜 뉴스가 많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유튜브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차라리 낫다. 차라리 난 수준입니다. 네.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유튜브도 그래서 뭐 구독자 수, 그다음에 조회수 가지고 뭐 하다가 최근에 또 뭐 노란 딱지도 붙이고 네, 그렇죠. 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잘 안 되나 안 보던데요. 돼요. 어려워요. 그게 왜냐하면 하루에 수만 개의 영상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리즘은 AI로 노란 딱지를 붙이는 거거든요. 특정 단어를 얘기하거나 네, 욕설이 들어가는 게 발견되면 바로 그냥 노란 딱지가 자동으로 붙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약간 발음을
애매하게 하거나 또는 뭐 거기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비난을 하게 되면 그건 안 걸리거든요. 과도한 노출, 성적인 표현, 폭력적이고 증오로 가득한 콘텐츠. 구글이 제시한 유튜브 노란 딱지 가이드라인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란 딱지를 붙일지 결정하는 데는 인공지능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100%는 아니어서 사람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직 자동으로 가짜뉴스를 찾아내는 기술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광고 수익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가짜뉴스라면 딱히 제재 수단도 없습니다. 결국 노란 딱지보다 중요한 건 깨어있는 시민들의 분별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100% 걸러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사람이 보지 않으면 AI를 통해서 100% 모든 문제점을 찾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그러니까 소위 노란 딱지를 붙이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뭐 청소년에게 유의한 어떤 영상물 이런 부분들이 못 올라오게 하더라도 그거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걸 자체 심의라고 그러거든요. 정부가 나서 심의하는 거는 논란이 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 자체적으로 심의를 좀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하자. 그러면 심의를 좀 더 강하게 하지 않겠냐. 지금도 심의를 한다고 해요. 근데 100% 걸러내지 못하고 있으니, 그리고 이런 이제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징계도 거기서 정하는 거거든요. 영구 징계. 이 사람은 이제 영구적으로 우리 플랫폼에 와서는 영상을 못 올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익을 나눠 갔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은 나눠 갔는데 책임은 나눠 갔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 플랫폼 사업자들 입장에서는요, 좀 자극적인 영상이 올라와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좀 방치해도 본인한테 손해라고는 보진 않아요. 그게 일정하게 너무 넘어서면은 텀블러처럼 좀 망가지지만 그렇죠. 그 금을 잘 그면 된다 그렇죠. 이거군요. 그래놓고 나중에 돈 벌고 나면 그 사람이 만약에 명예훼손이나 다른 걸로 처벌받게 되면 그때 그냥 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 사업자들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지게 해서 좀 더 사전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제한이 풀려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영상을 올리는 일을 없도록 하는 거, 이걸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그래도 다 제도가 있어서 뭐 명예훼손 혹은 경제적 피해를 법원에서 구제받는 것도 있고 언론중재도 있고 한데, 기업이나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언론에 혹은 매체력이 큰 뭐 유튜버에게 혹은 SNS 하시는 분들에게 공격을 받으면 대응을 할 때 이 걱정을 해요. 이거 내가 문제 삼았다가 다른 거 또 약점 잡혀갖고 계속 더 고생하는 거 아닐까. 에이, 그냥 관두자. 사실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연예인들이나 이런 기업, 큰 기업 입장에서는요, 대응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괜히 이거 그냥 건드렸다가 이슈가 더 커지고. 네, 커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물론 그 쉽게 그냥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해명해서 끝날 수 있는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항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게 주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연예인이 무슨 스캔들이 있었다더라, 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해명 자료 하나 내고 이런 보도 자료로 끝날 수 있지만, 뭐 이런 확보를 했다거나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그 주홍글 씨처럼 남아가지고 본인이 앞으로 연예인 생활하는데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고, 또는 뭐 가정간에 무슨 뭐 부인에 대해서든 아니면 본인에 대해서든 없는 사실을 가지고 공격을 했을 경우에 이걸 가만히 있게 되면요, 일반인들은 그게 사실로 믿게 돼요. 그러니까 법적 대응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게 긁어서 부스럼이 돼가지고 더 커질까에 대한 두려움이든 아니면 걱정이든 이것 때문에 안 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그게 사실로 인식되게 되거든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털면 나온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듯이 공세적 대응을 했다 계속 보복을 당하면은 어쩌나 걱정은 사실 들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긴 하죠. 실제로 박수홍 씨가 강경 대응하시겠다는 좀 의지를 보이셔서 이제 명예를 다 회복하셨고, 그 이후로 연예인 분들도 옛날에는 그래서 좀 쉬쉬해서 넘기자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요즘 악플에는 선처 없이 굉장히 강경 대응하는 좀 문화가 좀 형성돼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 고소고발이 들어가게 되면 조사받으러 가야죠. 변호인 선임해야죠. 본인도 피곤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감수하고 하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대체적으로 소규모로 하거나 아니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법적 대응이 들어오면 일단 주춤하게 되고 약간 주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참 이 법적 대응이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면은 막막한데요. 아무쪼록 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네요. 앞서서 얘기가 나왔듯이 가짜뉴스, 이게 또 정치권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가짜뉴스를 한동안 좀 마음고생을 했던 분을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입니다. 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무죄 확정을 받은 사건이 이제 과거에 청와대 일하실 때 왜 4대강 관련 국정원에서 뭐 민간인 사찰 문건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이 반박하는 과정에서 바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짜 뉴스들이 이어졌는데 좀 마음고생이 어떠셨어요? 이 사건은 문제를 제기하던 시점부터 또 그 뉴스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이 돼서 그럴듯한 이 문건 하나를 누군가가 이 언론에 제공을 하고 그 언론에서 이 왜곡되게 이 사실 확인 없이 보도를 하고 또 그것을 또 가지고 정치권에서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확대 재생산을 시키는 전형적인 정치적 이 가짜 뉴스 사건 또는 정치적 기획에 의한 이 뉴스 만들기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흔히 여기에 특히 저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공당과 또 국가정보기관이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연계가 돼서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분을 감출 수가 없고요. 우리 언론을 올바르게 정말 이 가짜 뉴스를 추방하고 또 정치적 기획에 의한 왜곡된 뉴스 남발을 막기 위해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허위 사실 또 가짜 뉴스 이게 참 많은데 직접 경험하신 입장에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미디어 민주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미디어가 많아지고 뉴스가 많이 생산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문제는 그 가운데에서 이 왜곡된 뉴스,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이 생산이 되고 그 왜곡된 뉴스, 가짜 뉴스가 한번 생산이 되면 그것을 바로잡는 일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 미디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뉴스 소비자 입장에서 또 이 정보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올바른 정보를 가려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스크린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가짜 뉴스를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그 진실을 왜곡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 악영향을 주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인 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한 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짜 뉴스를 만든 사람에게 꼭 이 한마디 꼭 해주고 싶다.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2년 동안 이 재판을 받느라고 저와 제 가족 또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뉴스를 생산하고 또 그것으로 빌미로 해서 고소 고발을 하고 정치적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와 관련된 여러 이 공적 기관에서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은 하나도 처벌을 받지 않았거든요. 또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도 털끝만치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정말 우리 사회의 공정, 정의에도 반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가짜 뉴스나 또는 왜곡된 정치적 음모에 의한 왜곡된 정보를 조작해서 확산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도 좀 정화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제도적, 법적으로도 강력한
단속 근거가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준 부산시장과 얘기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 쪽으로 가면 얘기가 또 다를 수가 있는 것이 정치는 이제 가치가 있고 여기에 어떤 그 권력이라는 게 끼고 또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작동을 하니까 편갈라서 그냥 우기고 여기에 매체들도 일종의 편집 방향과 가치관으로 같이 막 가면 이거는 뭐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고 혹은 뭐 가짜 진짜를 떠나서 누가 우리 편인가만 찾고 하니까 이런 데는 아예 판단이 더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얘기 나눴던 거잖아요. 의견 표명이냐 사실이냐. 네. 요 두 가지를 나누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상대 진영은 서로에게 가짜 뉴스라고 공격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하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객관적 사실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봐도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정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건 처벌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 정치인들은 그 자체로 공인으로서 또는 그 사람이 말한 말의 신뢰감이 일반 국민한테 높이 이미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말하는 것보다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아니면 무슨 그 고위 공직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신뢰감을 이미 가지고 알아듣는 사람 입장에서 신뢰감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확인도 안 된 사실을 얘기했다. 그걸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정치적 공세를 보면요. 네. 이게 명예훼손인지 허위 사실인지 애매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많아요. 기득권, 뭐 가진 자의 편, 그런 혹은 거는 뭐 맞아요. 꼰대, 뭐 종북도 있었어 최근에, 뭐 간첩도 이거 법원 가면 다 뭐 문제 없다고 나오던데요. 네, 그게 의견의 표명이라고. 예, 팩트가 아니라. 예. 아니 근데 정치인한테 가진 사람의 편, 돈의 편 이게 의견이에요. 뭐 의견의 표명 내지 비하적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돈의 편, 이분이 돈의 편인지 가진 자의 편인지 아닌지는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한때 미국 간첩, 북한 간첩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돼요, 다? 일단 간첩도 법원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로 봤는데 약간 간첩은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뭐 비밀 정보를 유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인데 약간 간첩이라고 하면 그 뭉뚱그려서 그 한국 정서상 간첩은 뭐 나쁜 사람 약간 이런 거의 표현 뭐 이런 거라고 좀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표현들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가짜 뉴스라고 처벌하기 시작하면요, 그건 이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나요. 그건 표현의 자유 억압이고 이거는 비판의 어떤 그 제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헌법적 정신과 또 충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형에서 어느 정도 묵시적으로 허용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편갈라서 우기고 우리 편 이겨라 하는 정치 쪽에서는 가짜 뉴스가 참 더 얘기가 어렵다 이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나 뭐 자정작용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정치권 안에도 자정이 되나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타협하고 마나요? 자정이 되는 척하는 거 아닐까요? 예.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는 계속하지만 계속 재발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대중적 관심과 인기를 많이 이제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가 하기 전에도 계속된 반복과 의혹이 계속 제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그것이 아니라라고 거짓임이 밝혀졌으면 그냥 모른 척. 예. 근데 강경 지지 집단에서는 네. 뭐 옳고 그르고 간에 우리 편 이겨라 잘하는데 박수를 치고 그게 훨씬 정치적으로 유리하대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가짜냐 아니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언론 매체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과 SNS, 즉 유튜브를 포함한 SNS에 접근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 이거는 내가 골라서 먹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것을 좋아해요. 환호하고. 그러면 진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더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그래야 그 구독자들이나 아니면 본인을 봐주는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있거든요. 안 그러고 본인하고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럼 막 거기에 반대 얘기하고 뭐 심하면 욕설까지 하고 나가버려요. 그냥. 나 더 이상 안 보겠다고 하면서. 그럼 결국 이것도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돈과 연관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자기를 지지하고 시청해주고 구독을 해주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생각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중파와 신문과 네. 혹은 뭐 돈 내고 보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유튜브가 중립성과 어떤
그 가치 중립성에 대해서 이제 기준이 다른데 네. 법원에 갔을 때는 같나요? 법원에 갔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가치 중립성에 대한 입장은 의견의 표명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중요한 건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 사실이 허위이냐 아니냐,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냐 의견의 표명이냐, 그리고 이것을 표현했을 때 그것이 비방의 목적이 있었느냐, 예, 이거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어떤 가치적으로 어떤 중립을 지향했느냐 아니면 뭐 어떤 진보 성향이냐 보수 성향이냐는 법원의 가치 판단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법원의 가치 판단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법원이 어떤 정치 성향에 대한 적부를 판단하게 돼서 어떤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또 헌법상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매체가 많아지고 사건이 많아지면은 법원도 미디어 법원을 따로 둬야 되나요? 그래서 사실 언론중재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법원 가기 전에 언론중재에 가서 중재를 시도하고 그리고 안 되면 법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또 안 하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언론중재위원회 아예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두고 있는 거 언론중재위원회인데, 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100% 다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소하는 부분은 현재 방송법이나 신문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언론사, 그러니까 유튜브는 아니에요, 거기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 같으면 이제 바로 법원으로 가야 돼요. SNS도 네,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 뭐 방송국, 언론사, 인터넷 매체를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구독자가 50만 명인 사람, 네. 유튜브 구독자가 뭐 한 100만 되고 클릭 수도만 50만 되는 사람은 언론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렇죠, 매체력을 파워가 있죠. 갖는데 언론중재위는 그건 아니고 아니죠. 법원밖에 없다. 왜냐하면 거기는 언론의 범위 안에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요번에 이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팬덤 특위에서 개인 유튜버들 중에 그 미디어 뭐 플랫폼 사용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한다. 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가 온라인에서의 혐오 표현을 막기 위해 개인 유튜버 등을 언론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현출 특위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정치적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극단적 팬덤으로 다원주의와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예전에도 논의가 있었는데 법을 바꾸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송법을 개정을 하든 아니면 IPTV법도 있거든요. IPTV법을 개정을 하든 해서 유튜브도 그러면 방송의 영역 안에 들어오게 하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찬반이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유튜브는 아니 그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거고 허가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보는 건데 그걸 왜 방송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냐 우리를,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제 찬성하는 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예요. 영향력이 너무 큰데 지금 현재는 일반 방송사와 특히 IPTV라 이런 조그만 PP보다는 훨씬 더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런 언론사의 역할과 기능을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할 수 있느냐, 집어내야 된다. 이게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어서 이 개정안을 만들 때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문제도 논란이 될 거고, 또 이거를 언론중재위원회의 어떤 판단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도 어떻게 그럼 또 기준을 나눌 거냐, 이것도 논란이 될 거고,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이슈이긴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미디어가 많아지고 세상이 복잡하면은 언론 관련 사건만으로도 법원이 미어 터질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요즘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미디어의 종류와 매체 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한 이제 미디어로 불려질 수 있을지 현재 계속 논의 중인 뭐 유튜브를 통하는 의견 표현도 굉장히 많아지는 지금 추세여서 특히 이거 유튜브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들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결국 가짜 뉴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진실이 아닌 말과 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참 어려운 얘기를 해왔는데, 아무쪼록 뭐 제도도 나오고 나아지려고 애는 쓰는데요. 요거는 지금 그래도 꼭 해야 된다, 한 말씀씩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가 병행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가짜뉴스를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정부든 시민사회단체든 노력을 하는 부분, 이 부분도 함께 가야 되지만 또 하나가 반드시 소비자, 똑똑한 소비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 나누었던 사상의 자유시장 원리를 적용한다면
정말 잘못된 정보, 못된 정보들 하는 그걸 잘 골라낼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개인이 갖추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러면 자기가 그걸 안 하게 되고 안 보게 되고 멀리하게 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함께 가야 된다. 막 규제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똑똑한 소비자가 돼서 잘못된 정보가 어떤 것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 부분에서 1차적으로 또 걸러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두 개가 함께 갈 때 저는 가짜뉴스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의 성향이 뭐 밋밋한 것보다는 좀 자극적인 것에 좀 눈이 가기 마련이고, 이 가짜 뉴스는 기본적으로 그 자극적인 것을 갈구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정 부분의 그 욕망을 자극해서 자신들이 돈을 벌고 그리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질 범죄거든요. 이게 계속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현재 처벌이 굉장히 약하고 이거에 비해서 얻는 이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전부 범죄 수익으로 좀 추징을 할 수 있도록 좀 법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고려를 해서 그 피해자가 실제로 납득할 수 있는 좀 결과를 사회가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가 좀 변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짜 뉴스 이거 찾아서 혼내주자. 뭐 정말 필요한 일인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편갈라 우기면서 가짜로 내 편이면 그만이다 이러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답을 찾는 노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해 주신 두 분, 성공회대학교 최진범 교수님 그리고 노정원 변호사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